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 사는 경우 유의사항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또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부터 이런 근린 상가를 산 사람들이 투자해서 거의 90% 이상 망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도요, 신도시라든가 서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지역에 뭐 영등포구, 양평동 이런 지역에 근린 상가를 10억씩 주고 분양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과 여유자금 5억 투자하고 5억은 또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건물이 임대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세금만 내고 있고요, 재산세만 내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가지요.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잘못 투자하면 그냥 한 방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내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근린 상가 절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린 상가는요, 주로 이제 점포와 상가, 뭐 사무실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근린 상가는 이제 상업 지역에 주로 많잖아요. 상업 지역에 많은데, 이거는요, 소유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린 상가에도 오픈 상가가 있어요. 오픈 상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5층에 101호를 가지고 있는데 101호, 102호, 103호가 다 오픈된 겁니다. 그리고 101호라 해야 한 3평, 2~3평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픈 상가는 100%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과거에 IMF 이후부터 그 당시부터 서울 시내에서 분양한 것들 다 투자한 사람들은 100% 다 망했습니다. 이건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또 오픈 상가가 아닌다 하더라도 뭐 5층에 501호 단독 분양을 받아서 내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점포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근린 상가는 오픈 상가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분양받는 상가라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로 연예인들이라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거 삽니까? 꼬마 빌딩 사잖아요. 꼬마 빌딩. 점포도 있고 근린 시설입니다. 이 근린 시설은요, 소유자가 1인입니다. 소유자가 1인. 소유자가 1인. 점포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1인인데 꼬마 빌딩 이런 건 이제 수십억에서 뭐 200~300억까지도 가지요. 소유자가 1인이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크고요. 우리 같이 이제 소시민들은 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근린주택입니다. 바로 근린주택이라는 것은 1층에는 점포도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점포와 주택. 점포도 있고 주택도 있는 그 주택이 근린주택인데 일명 이것을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겸용주택. 건물 하나에 일부는 소유자가 1인입니다.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뭐 사기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99%가 사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당하는 경우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를 사는 경우 있어요. 토지. 내가 토지에도 이제 종류가 24개 지목이 있어요. 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창고용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
얼마나 많은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겠다. 뭐 임야를 사가지고 뭐 전원주택을 짓겠다. 뭐 공장 용지를 사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창고 용지를 짓겠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뭐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개인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토지에 투자하는데 잘못 투자하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네. 괜히 그냥 헛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지인들로부터 야 이런 좋은 땅 나왔고 미래 가치가 있고 앞으로 돈이 될 만한 땅인데 이거 사라 라고 권유를 받는 경우 있는데 이런 권유 받을 때는 여러분들 그 토지 소재지 토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 토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려달라고 하세요. 주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토지 이음입니다. 토지 영어로 이음 토지 이음이라고 치시면 토지의 족보가 나와요. 과거에는 이게 바로 뭐였느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였어요. 이렇게 길었죠. 루리스라고 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 루리스였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보다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에 토지 이음 치고 그 토지를 사라고 권유한 사람이 토지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토지 소재지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요 토지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뭐 도시 지역이냐 시골의 농림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농림 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냐 도시 지역에도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 녹지 지역에도 자연 녹지냐 생산 녹지냐 보전 녹지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의 지목이 주로 임야 같은 걸 사라고 그래. 임야 산 여러분 임야에도요 준 보전산지가 있고요 보전산지가 있는데 거기 주소를 입력하면은 보전산지라고 나온다. 보전산지. 준이 아니고 보전산지라고 나왔는데 이 보전산지에는 공익용 산지가 있고요. 임업용 산지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산지 산을 사는데 지대가 좀 낮은데 지대가 낮은 데는 뭐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 없으니까 이런 거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산 사람들 거의 90% 다 사기당하고 다 망했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런 주위에서 이런 뭐 땅 사라고 권유하는데 절대로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이런 거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담보대출 많이 안 해줍니다.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돈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요. 차라리 이자가 적더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금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이런 건 절대로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아파트 뭐 부동산을 살 때 이런 거 확인해 보잖아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 여러분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이제 전세집 알아주는데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그 물건 권리분석할 때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당연히 언제 띄워봐야 돼요? 계약시에도 계약시에도. 계약하기 전에도 띄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금 지급 시에도 띄워보고요. 마지막에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를 띄워보는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갑구에 뭐 가압류가 있다, 가처분이 있다,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아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이 등기부 갑구에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뭐 거기야 공인중개사가 또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사면 안 되고요. 특히 울구지요. 울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인데요. 담보물권, 근저당권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건물의 주택의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또 울구에 용익물권인 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없지요. 전세권은 있지만 지상권, 지역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 있는데 이런 울구의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울구의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이 있는 거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권리 변동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요 소유자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E에서 권리 변동이 막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의 권리 변동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뭐 한 1, 20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좀 깨끗하지 사고 팔고 이런 권리 변동이 많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등기부를 띄워봤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근저당권 설정 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국민은행이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자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러나 빌려온 채무자는 누구냐?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인데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가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줄 때 그 채무자가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을 동시에 말소시키면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빌려오는 갚았어요. 전 주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된 거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원인은 근저당권 말소 해지가 되겠죠. 분명히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전 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것이요. 그러면 전 주인이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돈을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깨끗하지요. 빚이 없어요. 전 주인이. 이런 걸 보고 계약을 한 것이죠. 공인중개사가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집에 이제 이사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부족했을 때는 내 앞으로 다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온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어요. 피고로. 뭐냐? 그런데 금융기관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뭐냐? 전 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은행에 돈도 갚지 않았는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을 해서 말소가 된 거예요.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돈 갚게 되면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를 시켜주잖아요. 예.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말소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느냐? 등록면허세를 내요. 6,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1,2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해가지고 7,200원. 등록면허세 한 건 말소하고 은행에서 말소하는 서류를 띄워다가 등기소에 제출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시키면 뭐 한 건당 5만 원을 보통 받는 경우, 이제 은행 법무사가 5만 원 수수료 받고 말소를 해주는데, 이 전 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등기소에 신청해서 등기소에서 말소가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등기하는 것은요,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해주는데 바로 뭐냐? 한다는 얘기, 공시. 예. 그러나 등기부상의 공시력은 있어도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신력은.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걸로 확인하지 말고 은행에 문의해서 이 소유자 누구누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갚았기 때문에 말소된 거 아니냐. 갚았는지 채무를 상환했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소유자 인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은행에다가 확인해서 이 근저당권이 설정했다가 말소가 되었는데 채무를 변제해서 진정으로 말소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로 이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말소시켜 놓고 진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나한테 변제하라고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경매를 신청할 거예요. 소송해놓고 승소 판결 받을 겁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내 물건을 의무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의무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근저당권을 그 담보를 설정했던 그런 효력을 복구시키는 것이죠. 담보권 효력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담보권 효력을 복구를 시켜가지고 은행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하면 내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집 산 게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집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한 친구끼리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나 급하게 외국에 이민 가게 됐는데 내 집이 처분해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현재 시세가 5억짜리인데 너한테 3억에 넘기겠다. 아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금매로 3억에 넘기겠다. 계약금 필요 없고 그냥 중도금, 잔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하자. 여러분,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하게 되면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구지간에 계약과 동시에 잔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취득세 내고요. 그런데
친구의 물건에 갑구에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가압류가.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가압류. 야 친구야 이 가압류 뭐야? 그러니까 아 그거 내가 말소시켜줄게. 그러면 가압류를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채권자가 가압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가 그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럼 가압류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유자 가압류권자가 내 집을 강제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강제경매. 그러면 내 집이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압류 같은 거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취득하는데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그 계약 이 가압류가 금액이 얼마냐?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얼마가 가압류 되느냐? 그러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매계약 작성할 때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며칠 이내에 가압류를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특약사항에 지금 공적인 장부에 이러이러한 경우 이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매수인 입장에서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약정을 정하게 되면은 훗날 어떤 소송이 걸려도 손해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금의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생 모은 돈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부동산을 사는데 훗날 불이익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동산을 살 때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기를 당해서 한 방에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은 없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이제 잔금 지급할 때 내가 잔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저에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 증명과 그리고 등기사항, 등기부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죠. 등기필 정보. 매도인은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서 준 과거의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필 정보를 매수인에게 주어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잔금을 치렀는데 상대가 서류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잔금을 주면 안 되죠. 동시에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잔금을 준비했는데 매도인 네가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 잔금 줄 수 없다. 동시에 이행하자. 이것이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살 때 좀 유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